2,500이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오늘 한 방에 깨버려서 그러게요. 그러면 2,400? 이렇게 다음 하기에는 라운드 너무 넘버가. 그렇다고 해서 뭐 PBR 0.8배인데 여기가 저점 아니야? 이런 논리가 지금 안 통하고 있어서 안 통하고 있죠.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 저점 부근을 깨면 안 된다라 그러잖아요. 그 기준으로.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깨는 수준이겠죠. 안 된다. 오늘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깨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승희 아나운서 너무 이런 종목들 생각하지 마세요. 피부 안 좋아져요. 라고 하시는데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두 분도 오늘따라 약간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좀 거친 느낌이 피부에 질감에서 거친 느낌이 느껴집니다. 장이 좀 거칠어서 그런 겁니까?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전 특히 부장님이 올려주신 그 오늘의 이슈의 첫 문장이 기억이 나는 게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의 장이라는 표현이 있길래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철저하게 밟히다 왔고요. 피부가 그래서 안 좋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안 되고. 앞으로 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를 할 때 높으신 분들이 바닥이란 말이 안 나올 때까지 힘들어요. 그렇지. 바닥이라 그러죠. 그건 이제 전통적인 얘기죠. 근데 오늘 바닥이란 말 얘기 못 하더라고요, 직원들. 네. 그거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럴 것 같다가 실망을 해서 또 오후에 팼거든요. 사실은 분봉 보시면은 9시 반까지 살짝 맞아요. 빼다가 올렸는데 그 한 3, 40분 분위기는 플러스 낼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요즘 플러스 금방 나거든요. 또 이게 거래량이 없어서 그냥 조금만 들어와도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래서 조금 편하게 점심을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한 30분 앉아 있으니까 오늘 텄다 생각나는 거예요. 네. 딱 그냥 이건 안 들어온다. 그래서 2시에 한 번 더 봤는데 혹시 약속에 2시 혹시라도 한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 한 반부터 그 실적주들 혹은 최근에 좋았었던 것들 트럼프주도 다 빠지더라고요. 오후부터 빠졌어요. 그런 네. 것들. 그러면은 아마도 아까 보면 기관 투자자분들 좀 많이 파는 걸로 아는데 그들도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하고 시장이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니까 드니까 좀 팬 거죠. 팼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지금 오늘 아까 매매도항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팔았거든요. 얼마 안 팔았어요. 얼마 안 팔았고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좀만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워낙 수급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영업점에서 또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네. 넘어가신대요. 테슬라로. 못 말렸습니다. 못 말렸어요. 이게 감히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 뭐 응원하겠다 뭐 앨런 머스크 화이팅 이러면서 아이고. 했는데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로는 조금 과하게 오른 건 맞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테슬라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네. 포모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그러면은 오늘 도치코인 거래대금이 코스닥을 이겼습니다. 예, 합쳐서 7조 나왔다 하더라고. 네. 비트랑 빗썸이랑. 그러면은 7조면 뭐 그냥 뭐 그래 나왔다니까 나온 거라고 하기에는 거기 거래대금 1조만 우리한테 붙어도 불장돼요. 불장. 정말로 불장됩니다. 약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과한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장에 대한 부정적인 거는 그래도 바닥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주 그렇게,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느꼈다 역대급으로. 느끼신 거죠. 예, 예. 차장님도 같이 영업점에 계셨을 거니까 네. 그쪽은 어땠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똑같죠 뭐. 똑같나요? 네, 아까 아침에- 참고로 요 바로 직전에 우리 곽상준 부장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네. 가셨습니다. 그 맨날 여기 나올 때마다 우는 소리에서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오늘 뭐 보면 그 외국인은 디폴트인 것 같아요. 매도가 삼성전자에 고정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고 오늘 뭐 3천억 팔았는데 삼성전자 4천억 팔았으니까 네. 어제 거의 1조 가까이 팔고 네. 외국인 매도는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보고 있었고 장중에 삼성전자 그래 빠져 좋아 근데 우리는 다른 종목 매매하면 돼 그렇죠.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기관들이 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왔잖아요.
약간 반등이 나올 때 뭐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냐면 기관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기관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이 뭘 매수했냐?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던 거.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종목들이 쫙쫙쫙 올라오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뭐 약간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쫙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이거 기관 수급이 만들었거든요. 오늘 뭐 종가에 이제 뭐 기관이 그렇게 많이 안 판 것처럼 보이지만 장중에는 기관들이 쫙 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개별 종목이나 이제 종목들도 봐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약간 처참한 수준까지 막 신저가 막 엄청 나오고 처참한 수준까지 밀려버렸거든요.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고. 뭐 오늘 뭐 LG 에너지솔루션 조금 올라주고 에코프로비에 좀 올라주니까 코스닥이 그나마 이 지수가 이 정도였는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 3% 이상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아마 기관이 만들었지 않나. 그럼 기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손절하니까. 손절이다. 네, 기관은 이제 버틸 수 없으니까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뭐 막말로 버티면 되지만 신용만 안 썼으면 그쵸? 그렇죠. 네. 뭐 반대면이나 이런 거 아니면 버티면 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룰도 있을 거예요. 룰도 있어, 룰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손절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장중에 조금 들었고요. 워낙 좀 처참하게 움직이니까 야 이게 맞나? 이게 한국 증시에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하루였고요. 네. 뭐 오늘 뭐 메신저나 이런 거 오는 거 보면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막 돌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시죠. 네. 뭐 8점 뭐 PBR 몇 배가 바닥이다 뭐 하면서 0.83 대, 뭐 해야 0.83 대.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직 바닥 아니고 뭐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5%가 되려고 그러면 아직 몇 포인트까지 빠져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만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자 뭐 저희도 힘들었겠지만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채팅창에서 이제 앵그리버드님께서 간절히 여쭤보시는 게 있어서 포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앵그리버드님 말씀은 작년 시장에도 10월 말까지 급락이 한 달 정도 이상 나오다가 맞습니다. 11월 초에 양시장이 6% 정도 폭등하고 또 4일 정도 흘러내렸다가 11월 14일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1월 달까지 쭉 올랐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뭐 장을 둘러싼 환경이 정확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흘러가긴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은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투자하는 시기가 맞습니까? 일단 작년 11월 초에 폭등은 공매도 금지 떠서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이 될 수 있었다? 이거는 그때로 투영해보면 11월 초에 그거 있었잖아요. 금투세 이슈. 네.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증시에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항상 3분기는 굉장히 잔인하고요. 실적 발표할 때. 왜냐면 내년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올해 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3분기에 좋은 주식은 1, 2분기 때 날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도만 기다리고 있는 네. 항상 그 섹터만 다를 뿐이지 3분기 지금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는 제 기억이 항상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뭐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은 날라갔고 그거 연속성장해 보는 게 항상 12월은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적당히 빵빵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도 수급 들어오고 또 개별주 플레이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배당락 전까지 사야지 뭔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쁘게 우상향 곡선은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의 정확한 차이는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저도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약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금투세 얘기를 계속 했던 거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빠져나갔었던 개인 투자자 수급이 들어올 거다 라는 건데 이미 미국에서 테슬라로만 50% 수익이 나 있으니까는 네.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글 읽어보면 뭐 좋은 거 없다 막 이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 좀 뭔가 우리가 오르든 테슬라가 빠지든 근데 테슬라 빠지면 안 돼. 우리도 빠지니까. 그 우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게 나와야지 적어도 그쪽에 가셨던 사실은 그런 분들은 4월달 5월달에 외국인이 1조씩 삼성전자 살 때 그때 매도한 자금일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자금은요, 제 기억에는 잘 매매를 안 하는 자금이에요. 징글징글하게 빠졌다가 7만 원 넘고 8만 원 언저리까지 오니까 이제 한 2, 3년 만에 판자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환전까지 해가지고 팔고 환전까지 해가지고 국내장으로 바로 넘어오겠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 그때 넘어갔던 수급이 또 코인도 있습니다. 네. 코인 지금 불장이잖아요, 지금 코인. 네. 그러면은 물론 코인이 변동성이 훨씬 높으니까 이렇죠. 코인이나 주식이나 똑같아. 한번 올랐어요, 지금. 오르고 있는데 조정을 받긴 받을 텐데. 이런 게 아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다. 아니 이럴 확률이 높죠. 왜냐면 네. 더 들어오니까 못 샀으니까. 그러면 요게 조정 혹은 뭔가 이제 기간 조정. 예, 말 기간 조정 표현대로, 주식 정확하십니다. 표현대로 하면. 그러면은 그 기간이 12월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자금이 안 온다. 그럼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 수급밖에 없어요. 기관들이 어차피 뭐 사타 팔았다 할 테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들어오려면 또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채가 좀 빠지든지 환율이 좀 어떻게 되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 트럼프 형님이 아직도 이제 멀었으니까 1월 20일 날이니까는 네. 그런 뭔가 기대감이 형성되는 과정. 네. 물론 제 입에서까지 희망만 얘기했던 제 입에서까지 이 말이 나왔으면 떨리는 당장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말이. 네, 그러니까 나왔으면은 거의 극단의 끝까지 온 겁니다. 심리 상태는요. 네네. 그 아까 채팅창에서 또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이런 장에서는 최고의 투자는 현금 아닌가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차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까 봐요. 지금 투자하는 시기 맞습니까? 그냥 현금이나 꽉 쥐고 저점인가요? 있을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더 빠질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작년 비교를 많이 저도 이제 작년에 10월부터 반등했는데 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뭐 금투세 이야기도 UA 얘기도 나오면서 10월부터 11월 10일 반등을 쫙 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올해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매수거든요. 네. 얼마 안 되긴 한데 다 팔아서 이제 샀던 거 다 팔아서 한 그래도 7조 7천억 원 정도 아직까지는 순매수입니다. 뭐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반등을 하려면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반등한다. 그럼 작년에 어떤 논리가 있었냐? 작년 말에 그래 2024년도는 삼성전자 실적 좋아질 거야. 이 기대가 주식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올해 1, 2분기만큼 이제 폭발적인 이제 어닝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큰 그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수출도 데이터가 올해 연초에는 작년 말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쭉쭉쭉쭉쭉 좋아지는 시기인데 공교롭게도 10월 초부터는 수출이 조금 역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갔다가 겨우 살짝 플러스 왔다가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작년 말에는 기대감이 있었고 좋아질 네.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지금은 희망보다는 약간 이제 조금 불안감, 피크아웃. 드디어 이제 뭐 계속 온다 하던 피크아웃 이제 드디어 오는 건가? 이게 숫자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조금 불안한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분 다 동시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좋게 오를 것 같진 않은데 네. 빠질 놈은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빠질 놈은 조금 안 오르는 것까지 오케이 인정.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빠질 것 같은지는 어떻게 보세요? 잔인한 질문이지만 아니,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나는 중요합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사고는 네. 싶은데 빠지는 게 무섭잖아요. 누구나 무섭거든요. 사람은 그게 어딘지라도 대충 가늠을 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5만 3천 얼마인데 그래 4만 얼마까지 빠지겠지 정도 알고 사는 거랑 네. 혹시 2만 원 가면 이런 느낌은 다른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먼저 혹시 제가요. 네, 혹시라도 그래도 대략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게-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네. 시청자분들한테 그게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어렵죠, 당연히. 실제적으로 저는 뭐 2,500이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오늘 한 방에 깨버려서 그러게요. 그러면 2,400? 뭐 이렇게 다음 하기에는 라운드 너무 넘버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PBR 0.8배인데 여기가 저점 아니야? 이런 논리가 지금 안 통하고 있어서 안 통하고 있죠. 있어서
그래도 뭔가 이제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 기준을 삼성전자로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가 좋아서 산다라기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좋아서 산다라기보다는 야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안 팔겠구나.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순매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뭐 있었죠. 400억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거 네, 말고 네. 의미 있는 수준의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좀 바닥 징후가 아닐까. 저는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떠세요?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빠졌는데 네. 저희가 얼마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 저점 부근을 깨면 안 된다라 그러잖아요. 전저점이 2,300 얼마 아니었나요? 2,400 정도라고 2,400 종가 정도 기준으로 했죠. 치고요.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은 뭐 그 정도 수준 700포인트를 깨는 수준이겠죠. 네. 690, 700. 네. 안 된다. 오늘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항상 깨잖아요. 한 번은. 깨고 밑꼬리 달고 올라와야 바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여태까지의 코리아의 메커니즘이 왔다면 한 번 장중에 크게 깨던 오늘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삼성전자 투매 나오는 거 아닌가. 투매 지금에서 여기서 나와요? 투매는 6, 7% 이상 빠졌다가 그렇죠. 올라와서 2, 3%로 마무리 짓는 걸 투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지수가 대충 2,400 하면 왔다 갔다 밑에 꼬리 나오는. 밑에 거래 나오는. 그러면은 그게 8월 5일날 저점이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8월 5일은 뭔가 시스템 리스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엔화 발동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만 삼성전자가 그런 게 나와야 돼? 그죠?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 설득이 안 되는 건 언제 됐냐면 장 시작 전까지는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장 시작하면 그렇지 않을까. 그죠? 저희 영업 직원들 생각이 물론 다 같이 매매를 하시고 공유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럴 텐데 뭐 장 시작 전에는 나름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많이 빠지기도 했고 자료 보니까 싼 게 널렸어요. 너무 빠졌어요. 근데 시작만 하면 더 빠져요. 재료들도 와 이건 움직일 재료예요. 그런데 시작만 하면 짜증이 나요 지금. 이게 지금 저도 근무를 그래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진짜 육등문자가 나올 정도의 욕이 9시 반에 한번 나왔는데 거기서 살짝 올려주더라고요. 12시까지. 예. 네. 그래서 또 야 또 이게 밥은 먹게 해주는 거나 했더니 종가에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기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저희도 이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떠나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됩니다. 요 테슬라를 안 여쭤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게 전고점이 400달러가 좀 넘어요 테슬라가. 근데 지금 300 몇십 달러까지 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포모의 영역인 건지 아니면 내년에 발표할 뭐 그 모델 2와 로보택시까지 반영이 된 건지 그런 차원에서 요거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테슬라가 조금 주춤해야 우리나라 장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네.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미래 실적을 땡겨오지 않은 지가 꽤 됐죠. 지금 실적도 반영 안 하는데 네. 무슨 미래 실적? 네. 테슬라는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중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 자율주행 FSD 뭐 그걸 당겨오는 중인데 원래 주가가 굉장히 잘 가는 시기가 지금처럼 기대감 있을 때 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는 미국에서 유럽한테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 하는 거에 규제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기대감이 뿜뿜일 때가라는 게 저는 여태까지 봤거든요. 뭔가 그것이 숫자로서 보이면서 몇 배, 20배, 30배가 나오게 되면 허들이 걸쳐지니까. 그래서 지금 의미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든 트럼프 트레이딩이든 네. 12월까지는 갈 것 같다. 왜냐하면 1월 취임이니까. 이게 지금 컨센서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주가의 고점이 뭐 400달러다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가 바로 꺾이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가는 중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성적인 영역이고, 그냥 뭔가 좀 이제 느낌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몰리면 한 번은 털고 갈 텐데.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네. 지금 시간으로 예. 2%인가 빠지고 있던데. 근데 아까는 6% 빠졌었어요. 네. 그러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네요, 지금 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출렁이면서 하는데 출렁이다가 어떻게 끝나냐면 출렁이다가 옆으로 누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누우면서 아닌가벼 할 때 여기서 마지막 음봉 나올 때가 거의 끝나는 거죠. 부장님 그럼- 혹시 이성이랑 본능이랑 네. 그 정확도 이렇게 잘 맞는 그 적합도를 따지자면 몇 대 몇이에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본능이 더 많습니다. 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능은요, 과거 경험치가 뭔지 말하기는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바다가 어딜 것 같냐는 것도 밑꼬리 달고 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십수년간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법칙화된 거죠. 그래서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테슬라는 좀 더 갈 것 같긴 하고 하지만 저는 못 사겠다. 이렇게 그런 식의 많이 남은 것 같진 않다, 근데.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또 요즘은 추세가 한 아, 번 그런가요? 더 좀 쳐요, 알겠습니다. 치긴 쳐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도 뭐 테슬라 전망도 간단히 여쭤보고 또 사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못 네. 다룬 게 있어서 포함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테슬라는 밈 주식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이 엄청 큰 밈 주식. 정치 1조 테마주. 달러가 넘는 네. 시총이. 네, 테마주. 그래서 뭐 예측도 사실 어렵고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민주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네. 누구도 몰랐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 영역이다라고 보고요.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대응의 영역이다.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냥 뉴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가 왜 이러냐?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쪽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술 격차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산업들이 망가지기 시작한 뭐 LC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6년이면 마이크론 제치고 세계 생산량이 3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10월 달에 대만 테크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양호하게 나왔어요. TSMC 오늘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여기는 또 TSMC랑 그다음에 홍하이 정밀 이쪽이 매출이 많이 늘어서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거든요. 뭐 이유는 블랙웰 기반 서버가 본격 양산된다라고 하면서 실적이 좋았다. AI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일본의 반도체, 도쿄일렉이라든지 스크린홀딩스, 디스코 다 3%대 하락했고 대만의 TSMC도 3%대 하락.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압박 이런 것들, 너희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너희 이제 그 칩스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 대신 관세 매겨주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같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뭐 외국인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는 팔아도 하이닉스 사고 있거든요. 조금 희망을 그래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또 이슈별로 정리를 좀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환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400원을 돌파했고 아무래도 뭐 수출 감소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주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요. 차장님 어떤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잘 버텼어요. 오전까지는. 장 올라올 때 한 2원 정도만 한 10시, 11시까지 제가 환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1,400원, 1,399원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위로 확 쏘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걱정되는 게 환율이 1,400원이면 외국인이 저점 매수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이렇게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포감이 들 그렇죠. 지금 이제 시점이 네. 뭐 트럼프가 되니까 금리가 5%로 올라가고 달러가 더 강세로 가고 그러면 환율은 이게 1,400원이 고점이 아니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저께 어저께였죠? 어저께 이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안 좋았어요. 이제 작년보다 이제 17.8%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업일수를 네. 감안하면 조업일수가 좀 적어서 하루 반나절 적어서 그런데 일평균 수출액도 0.1% 줄었습니다. 네. 우리가 수출이 계속 증가해 오다가 반도체가 잘 팔리고 하면서 수출이 계속 증가해 오고 뭐 조선도 잘 되고 좋다가 공교롭게도 11월 들어서 수출까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 그나마 수출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조금 버틸 수 내수는 워낙 안 좋으니까 내수는 지금 안 좋은 지가 꽤 됐는데 맞습니다. 수출로 버텼었거든요. 게다가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트럼프는 관세 자꾸 많이 올린다라고. 저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 뭐 연합 방송에서도 문홍철 위원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니 관세 많이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제 쓰겠지만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다 수출해서 쓰는데 그거 관세 60%뭐 많이 매겨버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할 거고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X자로 그려봤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텐데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무역량 자체가 줄어들면 지금 우리 수출 지금 0.1% 감소했는데도 막 그러고 있는데 무역량 자체가 감소해 버리면 우리 수출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수출까지 안 좋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원화는 약세가 되고 이 1,400원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조금 들기도 했었고요. 이런 네. 것들이 시장에 좀 공포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큰 의미는 없다.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큰 의미는 없다. 11일에 냈으면 어떡할 거예요, 수출을. 하루 늦게. 사실. 네. 그 마지막 주가 제일 중요하고. 네. 항상 그런데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없더라도 이게 보는 그럼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그걸 자꾸 이렇게 건드려줄 수 있는 기사일 수도 있어서 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증시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자체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그리고 들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해외로 투자했던 자금들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소망도 함께 가져봅니다. 일단 당장 수출주에 대한 점검을 부장님께 좀 부탁드려 볼까요? 수출주가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화장품 많이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화장품. 여기 갖고 오신 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도 빠지고 네. 뭐 그래요. 자동차 원래 환율 오르면 올라야 되는 안 좋은 뭐 이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이제 수출이 동향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8월부터 그거 안 보기 시작했어요. 매매할 때. 안 맞아요. 그거 보면은 그날 단타 한 2, 3% 하는 거 용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실적 추정할 수도 없고 열흘치 가지고 그냥 열흘에 한 번씩 그냥 중간고사 그 뭐 대학교 쪽지시요? 퀴즈라 퀴즈. 그러죠. 예. 퀴즈 보는데 사람들이 퀴즈 보면 뭔가 일일비 합니까? 그냥 봤다 정도죠. 그래서 그날 미리 들어갔던 분들이 뭔가 내가 엑싯을 도와주는 용도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거는 한 7, 8월 때까지는 화장품, 음식료 같은 종목들을 매매했던 분들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안 한 거고. 수출주들은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주부터 뭐 OEM, ODM 업체들이 하나씩 부러져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그러더라도 미국향 하면은 인그루드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렇죠. 인그루드랩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실적도 컨센 이하 나왔고, 주가는 컨센 이하 나온 것보다 좀 더 박살이 나는. 그러면은 OEM, ODM 부러지고, 미국향 부러지고, 그럼 중국향 이미 아무래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남을 게 없는 거예요. 남을 게 없는데 대부분의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항상 잔인했다 말씀드리는데
이미 선수급들은 그런 사장품이든 음식료든 상반기에 많이 샀었잖아요. 요만큼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언제 팔까 고민하는 시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 기다릴 때는 그나마 박스권이든 혹은 실적을 하는데 지금은 심리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컨센보다 2분기 때 좀 덜 나왔으면 이렇게 안 팼을 것 같은데 네. 3분기 때 이렇게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는 예년과 똑같이 작년에 2차전지도 부러지자가 3분기부터 그럼 크게 부러진 거죠. 그런 식으로 올해를 주도했던 조직들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부러지는 패턴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런 거고 뭐 비슷한 경우 전력기기도 비슷해요. 네. 뭐 저기 그 수출 동향 보면 초고압기, 변압기 이쪽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종목을 HD 현대일렉만 그냥 1등으로 쏘는 거지. 네. 나머지는 3분기 좀 효성중공 괜찮고 나머지는 안 좋았었어요. 어차피. 네. 근데 발표하고 나니까는 이제 부러지고 어제 재룡전 발표하니까 10% 부러지고 또 10%또 부러지고. 네. 사실은 이게 2분기 때가 그렇게 그러니까 2분기 대비 좀 약간 덜 나온 거, 몇십억 덜 나온 건데 이틀 동안 20% 이상 팰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럴 때 당하거든요. 좋다며 실적. 내년도 더 4분기도 좋은데 기다려볼 만한 거 아니야? 2달이 넘었잖아요. 4분기 실적 발표이고. 그래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4분기 안 봐요 또. 왜냐면 연초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년 25년을 보죠. 보겠죠. 예. 그러면은 이 구간이 뭔가 좀 수출주라는 표현보다는 오래 올랐었던 좋은 주식이라 하겠습니다. 그 주식들한테는 매우 불편한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이라든지 혹은 진짜로 많은 높을 때 우리는 지금 빠져 있지만 내년에 봤을 땐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높은 거예요. 또 내년 왔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는 조금은 지금은 뭔가 환율 영향 때문에 수출주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논할 시기는 아니고 이번 주까지는 그냥 실적입니다. 그냥 15일까지 다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 발표 안 한 거 지금 부지기수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내일부터 한 3일 나눠서 바박 발표를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있는 거 혹은 내가 매매할 만한 거 오늘 오후에는 뭐 하나 확 튀더라고요. 갑자기 잘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가 유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금 뭔가 내동매매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들고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차장님께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실적 발표 시즌을 지혜롭게 날 수 있는 방법, 팁을 좀 주시면요. 실적 발표 시즌을 보고서를 많이 봐야죠.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은 사실 어닝 시즌은 실적 발표 그러니까 분기 끝나기 보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다. 1분기면 이제 2월, 3월 15일 정도부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써요. 물론 이제 중소형주 보고서가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커버리지 하는 그 종목을 한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보고서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애널리스트가 어떤 뉘앙스로 글을 쓰는지 다 좋다고 쓰겠지만 대부분 좋다고 쓰겠지만 그 행간을 좀 읽으면서 이거 약간 좋은데 좀 뭐 이상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주가가 뭐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세론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적이 잘못 삐끗하면 정말 지옥을 맛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적 관련돼서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사실 많이 당했죠. 실적이 좋을 거다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미스가 나서 막 박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어렵지만 수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투자자들 그렇거든요. 그럴 리 없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피해야 실적 시즌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밖에 특징적인 섹터 오늘 좀 주목하신 업종들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가져오신 별로 있으신데. 중요한 내용은 네. 아니라서 오늘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뭐 88,000달러? 9만 불도 뭐 가고 뭐 이랬었습니다 잠깐. 참 그쪽으로 돈이 다 쏠려가지고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쪽 우리 기술 투자나 특히 컴투스 홀딩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코인원 지분 38%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네. 장 열리자마자
이 컴투스홀딩스가 뭐 어제 그제는 별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뒤늦게 합류하면서 상한가를 갔고 뭐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뭐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중소형 이제 건설사즈 그런 쪽들. 그리고 좀 웃긴 건 로봇주가 오늘 강세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집에 그 로봇계가 지키고 있다. 그 현대차가 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계가 지키고 있다. 뭐 그러면서 네. 로봇주들이 강세. 그만큼 이제 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테마주들만 오늘 조금 움직였고 정말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이제 하락하는 좀 질이 좀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네. 부장님은 좀 네. 눈에 띄는 섹터 혹시 없었어요? 혹시라도 오늘 같은 날 좋은 쪽으로 그래도 안 좋은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지금 좋은 쪽으로. 네. 요건 조금 볼만했다 그래도 네이버 정도? 예. 네이버 그리고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이버 정도인데 간만에 오늘 저희 순매수에 들어왔어요. 네. 네이버가 원래 눈에 도통 띄지가 않다가 차트도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네. 예쁘고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의 네이버는 금리 인하 시기에 항상 네이버가 더 좋다 그랬는데 막상 그때 변동성을 보면 카카오가 항상 더 많이 오르고 네. 증권사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네이버가 좋다고 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다가 오늘은 카카오가 안 움직였죠. 네이버만 움직인 유일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사를 통해서 했더니 내년 AI에 관련한 스케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좀 된 거 아닌가. 물론 기저에는 며칠 전에 발표한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오긴 했습니다. 네. 사실 그날은 빠졌습니다. 제가 그날 발표할 때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저기 머릿속에 셀 온 써 있나 봐요. 네. 외국인들은 그냥.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게 기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요.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진짜로. 근데 그 전에 좀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아니 걔네들이래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실적을 보고 팔든지 사든지 해야죠. 혹은 괜찮으면 다음날 팔든지. 그냥 뜨자마자 세론이에요, 그냥.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재해석하는 중이긴 하니까 그리고 언제 더 잘 가올 거 아니야 궁금하시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거죠. 오늘 최근에 발표한 AI 스케줄에서 실적이 나와야겠죠. 1분기, 2분기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AI에 관련된 실적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더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팔란티오부터 잘 나가는 이유가 실적 잘 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정말로 AI스러운 것들이 네이버에서도 이제 나와야 될 텐데 그 네이버 플레이스라든 이런 거 지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제가 결제를 하면서 뭔가 쓰던 정말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한테 맞는 방향으로 AI스럽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그것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의 과도기 지금 확인하는 시간 정도로 네이버가 생각하고 눈에 띄었다 오늘. 네. 네. 네이버는 이제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까지 어제 오늘 네네네. 이제 AI Dan 24 컨퍼런스 맞습니다.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 같진 않고 물론 이제 그것도 큰 방향이 되겠죠. 이제 검색이나 광고나 커머스에 다 AI를 접목해서 그걸로 돈을 벌겠다. 큰 포부를 품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광고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는 우리나라 뭐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커머스도 이커머스도 엄청 뭐 잘 돼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 3분기에서 이 결정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랑 다른 게 네이버는 광고 성장률이 두 자릿수대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비즈보드 광고가 역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비즈보드 광고라는 거는 카카오톡 위에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광고. 이게 이게 2019년? 19년도부터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거든요. 이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고속 성장을 했는데 카카오는 이번 실적이 그게 마이너스 1% 역성장했고 네이버는 광고가 두 자릿수. 이 차이가 조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막 20%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어디다 광고를
할지 이게 역성장하면 또 어떤 딴 데도 또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성장률을 이번에 뭐 실적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거든요. 뭐 실적은 예상치보다 잘 나온 게 사실 비용 좀 집행 줄여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주인데 성장주가 비용 줄여가지고 성장하는 거 이익 내는 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카카오는 실적 발표하고 뚝뚝뚝 부러졌고 네이버는 그래도 얘들 다시 광고가 성장하는구나. 뭐 여기에 AI를 접목해서 광고가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률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는 빅테크 기업도 있고 막 구글이나 얘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마존도 막 다 해서 공짜로 하는 것처럼 해주다가 자기네들이 싹 하고 나면 비용 쫙 올려가지고 수익 쫙 내는 독점적인.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광고가 그런 식으로 독점화돼서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경쟁해가지고 나머지 애들 딱딱딱 쳐내고 딱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비용 다시 회수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뭐 광고 성장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데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